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뭐뭐 봐야 되는지만 조금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구분해야 돼요. 아키텍처 모델이랑 평가 모델. 아키텍처 평가 모델 요거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아키텍처 모델이 나오면 요런 아까 데이터 중심 뭐 클라이언트 서버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야 되고 아키텍처 평가 모델이 나오면 그 아탐 스지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평가 모델 여섯 개죠. 그게 나와요. 아리드랑 뭐 이렇게 나오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아키텍처가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뭐 개발 방법론이고 뭐 다 뭐 좋기도 한데 결국은 근간은 요 아키텍처가 조금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면 왜 아키텍처를 잘 구성을 해야 되냐, 그 모델 유형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초반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계속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 이제 점점 이제 이슈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트라는 사람들이 초반 아키텍처를 잘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평가 방식은 실제로 제가 아탐이랑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그 학문에 보면 이 아키텍처 평가 방식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방법도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그런 것들이 쓰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탐의 흐름도를 가지고 왔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드라이브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요게 어떤 논문인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해서 평가 방법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몰라도 대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거 쓴다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아까 전에 제가 그 문제 하나로 좀 정리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저장소 구조, MVC 구조, 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뭐 MSA 구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왜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놀로식 방식에서 나중에 이제 모놀로식 방식이라고 하면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에서 나중에는 MSA 구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초반에는 사실 유저들이 만약에 웹사이트를 가정을 해보면 초반에는 뭐 한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 MSA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는 것도 뭐 이 정도 간단한 사이트로 구성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면 이제 50만,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를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 구조로 가지고는 이게 조금 이 트래픽을 다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 지연 시간이 계속 나고 뻥 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MSA 구조로 넘어가는 거로 고민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보통 보면 그 클라우드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100만 유저를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이제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에자일로 MSA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마다 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요 서비스를 하나도 DB 다 연결해서 이제 담당을 하는 어, 기능 조직이 다 따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에자일 조직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랑은 이제 각각은 이제 요 DB도 구조도 다 달라서 이제 각각에 맞게 좀 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구조들을 그렇게 아키텍처 초반에 그런 구조, 그런 이제 이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지고 간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평가 모델 이제 그 아키텍처의 이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런 것들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아탐 있고 여기서 경제성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그냥 뭐지? 문서 문서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도 요 정도는 사실 이게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시험에서는 요 아탐이랑 요 시방 요거가 많이 나왔고요. 얘는 요거는 바꿔서 드려야겠네요. 이게 두 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왔고요. 어, 보통 보면 시험에서 요 전체를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얘를 그냥 다 적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얘를 일반적으로 다 적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하나를 낸다는 거죠. 하나를. 우리는 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요거 두 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확장된 버전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문제에서 낸다라고 하면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요 정도는 아탐이랑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조금 얘기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내가 근데 이런 것들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링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챗 GPT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조금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핵심은 문제는 여기랑 여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UML이에요. UML. UML은 사실 이거는 예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예시. 그래서 시퀀스, 클래스, 유즈 케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시를 기본 전제를 주고 요 예시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려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내가 풀려고 하면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면 일단은 제외.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그 기업에서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성할 때 보면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많이 씁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음. 그래서 요거 많이 써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개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알고는 계세요. 혹시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풀이 문제 말고 그냥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사실 요 각각의 요 객체 사람 요 동그라미 요 이 그림 요 연결 관계 뭐 요런 관계 있잖아요. 요런 거라든지 클래스에 대한 요런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푸는 거는 이제 내가 문제 나왔다 푼다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즈 케이스 이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연습할 때 풀기는 했는데, 못 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 저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 그리고 이거는 사실 푸는 문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가 잘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장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선택입니다. 그 대신 개념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간다. 그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안전. 최근에 또 벤츠가 막 터지고 그래 불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풀어 오르면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감지를 하는 뭐 그런 거를 뭐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음. 이게 근데 뭐 시청력 사고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시스템보다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지 우리 직접 쓰고 있는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뭐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는 할 건데 뭐 그거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오늘도 나온 이 FTA라든지 뭐 FMEA, 하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예. 이게 지금 문제 나온 것들은 한 요 정도고 여기에 128의 컴시형에 보면 요롱은 GAMAB 뭐 이런 거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조금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131의 정보 관리에도 요렇게 물어봤잖아요. 오늘도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죠. 오늘 다 적으셔서 요런 것들은 더 이상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FTA 같은 거 연역적, 요런 기납적, 여기 탑다운, 바텀업 이런 내용, 요런 키워드들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요도, 심각도, 발생도 뭐 이런 것들, 검출도 뭐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다 적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TA 이런 것들 논리 게이트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정의 내릴 때 이런 키워드를 좀 넣어서 좀 적어주시면 좀 좋고요. 네.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안전이랑 위험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2차 가면 많이 물어봐요. 네. 이게 그래서 웃긴 게 2차 가면 이게 기본 조금 뭔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품질과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라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그래서 얘는 사실 FTA 같은 경우는 논리 게이트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논리 게이트가 하는 의미도 같이 적어주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저도 그렇게 적었기는 하거든요. 음. 얘도 뭐 이런 심각도 발생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적을 수 있으면 좀 적고 이런 거 RP에는 중요도 곱하기 발생도 곱하기 검출도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좀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그림은 무조건 그려주셔야 되고 요 그림도 무조건 그려주셔야 되고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딱 그대로 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술사들은 다 이 문제가 딱 나왔어?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요런 문제는 딱 나와야 될 거, 딱딱딱딱딱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테스트죠, 테스트. 정말 테스트가 기본부터 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몽키 테스트, 막 뮤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응 못해요, 사실. 이 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나온 것들. 이런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뭐 이런 것들은 성능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에서 이렇게 문제에 대응하려면 사실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잘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만 해도 테스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못 봐요. 다 이해하고 보기도 힘들고 엄청 많아서 그거 보는 거는 사실 ROI가 떨어지고요. 저는 그래서 테스트는 딱 이 정도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커버리지랑 뭐 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박스, 뭐 블랙 박스, 명세 기반 뭐 이런 것들이나 성능, 뭐 통합 테스트 이 정도는 나오면 잘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오면 내가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들어가고 모르면 그냥 모르겠다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많이 물어본다. 아, 그것도 조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테스트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죠. 왜 테스트 문제가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뭐 테스트 뭐 안 쓰고 오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 시스템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아이디 나눠가지고 쭉 요구사항 나눠가지고 테스트 하지만 뭐 모바일 기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이 요구사항 뭐 테스트에 대한 항목별로 다 나눠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테스트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나오는데 블랙박스 테스트 요 테스트에서는 요거 개념도랑 요 정도 우리가 불동경의상 요 정도까지 외우잖아요. 요 정도까지 적어주세요. 요 뒤에 요런 것까지.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보면 120 125회인데 122회 여기서 이 문제였거든요. 122회의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설명하고 이거를 써라라고 했는데 요 기법 설명할 때 저는 요 보통 뭐 한 요 정도 적더라고요. 근데 저 요거 다 적었죠. 다 적고 뒤에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냥 테스트 케이스 그냥 작성하라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작성을 했거든요. 이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요거를 잘 작성하기보다는 여기 앞에 여기 테스트 기법을 제가 생각해도 많이 적고 잘 적었어요. 어, 어. 그래서 그 점수가 51점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적었냐고 하면 이거 쭉 적고 이거 나눠서 적었어요. 이것도 가나로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적는데 얘는 이제 여기 개념도 이렇게 쭉 같이 해서 적고 얘도 밑에도 이제 개념도 얘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만들어서 적었어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나니까 점수 나오니까 한 51점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제 화재루죠. 제어 구조 이제 기법 같은 경우는 요거 화재루 했을 때 요 제어 구조랑 루프 시험 요 두 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증 기준 요게 애매한데 요것들을 조금 요게 문제가 나오면 커버리지인데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좀 잘 그려 주셔야 돼요. 이게 또 알면서 못 적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문 커버리지 결정 조건 뭐 조건 결정 변경 조건 결정 다중 조건 결정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상태표로 그려서 나타내면 가장 좋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물어보는데 요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부분 잘 못 그려요. 어, 이거 그래서 개념 요거 하나하나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못 그려서 점수를 못 받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좀 준비를 해두세요. 내가 이 문제 나오면 나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점수 받고 나온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능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잠깐만요. 문제에서 성능 테스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117회 정도에 한번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 테스트가 우리 필드에서는 진짜 성능 테스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성능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얘는 제가 여기에 요거만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보다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 보면 2교시형으로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그 주간 모의고사도 아마 이전 기수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는 방법부터 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로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문제만 조금 잘 보더라도 성능 테스트가 나오면 웬만하게 좀 대응이 되실 거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뭐 최근에 문제가 나왔고요. 하향식, 상향식 방법, 빅뱅 샌드위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보다는 요 앞쪽에 요 일단 주요하게는 요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성능 테스트 요 정도는 테스트에 무조건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거다. 예전에는 요거 플러스 이제 탐색적 기법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한 110회 후반 초반 근데 그 경험 기반 테스트 뭐 이런 것도 문제 나는데 그거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공학 맞네요. 이제 품질 갑니다. 품질. 예. 사실 품질이 제일 눈에 제일 안 들어오는 곳이 품질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품질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예. 예, 품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SO IEC 25000이랑 CMMI 예, 요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리하면서 제가 여기는 지금 뭐 일단은 여기는 지금 요거 CMMI 2.0 가져왔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7월부터는 CMMI 3.0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젠가 찾았거든요. CMMI 3.0이 바뀌었구나를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살짝 좀 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일단은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품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품질이 왜 중요하냐? 품질이 중요하죠. 근데 품질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 품질 인증 같은 경우를 잘 받아놓으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품질 검사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제성 그 기업 프로세스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 이 인증받는 자체가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받아놓으면, 우리는 요런 것들을 받아놓은 회사야. 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얻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경쟁적인 효과들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업체들의 경쟁을 볼 때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신문에서 가끔 보면 우리 회사는 CMMI 매 2.0을 2.0의 몇 단계를 인정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야. 라고 조금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TA에서 하는 품질 인증이 있는데 얘는 제품에 좀 포커싱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MMI나 스파이스 같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금 뭐지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품질 인증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CMMI 여기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단계 있잖아요. 그 높은 단계 받기가 쉽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ISMSP라든지 뭐 CSAP라든지 뭐 이런 인증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받는 담당자 입장에는 진짜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는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런 뭐 혜택이라든지 뭐 경쟁력에 있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 CSAP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받아놓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품질 인증을 돈이 비싸더라도 받는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25000 같은 경우에는 스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품질 표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컴시형에 나왔거든요. 125회 컴시형의 1교시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보관리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품질을 공부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114회 정보관리 나왔네요. 이게 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저 품질 보증이랑 품질 통제 요 1교시형으로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칼의 25,000 같은 경우에는 요런 품질 요 프레임워크 요 서브노트에 있는 거거든요. 요 프레임워크랑 요런 영역들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런 것들 가지고 잘 적어 주시면 되고 CMMI에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유지보수. GS 인증 많이 나오는 거. 예, GS 인증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그 기반이 여기에 보면 요 영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아마 요 표준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비슷하게 GS 인증이랑 요거랑 같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습니다. 예, GS 인증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근데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 많이 나옵니다. 다 많이 나와. 네. 그러면 유지보수는 왜 중요하냐? 뭐 유지보수는 뭐 중요하죠. 이게 한 번 소프트웨어 구축이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라서 뭐 그래서 품질 높이는 기준도 되고 얘에서 우리 SLA IT 경영에서 우리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역시도 그 기준이 품질 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이 기준이 SLA 기준으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연결되는 게 결국은 품질이 향상되는 거고 그 인증을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부터 유지 보수, 뭐 SLA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토픽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 나오냐? 이거 나오는 게 이거예요. 모듈화, 오늘날 3R, 뭐 형상 관리, 리팩토링 요 정도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얘도 보면 우리 서브노트에 보면 이렇게 토픽으로 쭉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엄청 좀 많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조금 모아서 보면 그 여기에 모듈화 이 기본 토픽이잖아요. 여기랑 이제 유지보수 3R 요것도 기본 토픽. 형상관리 오늘 식통관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랑 뭐 CCB 그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들이랑 조금 플러스 한다고 하면 깃이랑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리팩토링 얘기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내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출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운원 시절 통순기, 어, 요거 응집도, 결합도,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외웠던 거 외웠는데 저는 그래서 응집도 결합도 요거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R 요 역공학, 제공학, 재사용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음. 그래서 요 정도 일단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형상관리, 식통 감기 요 그림 중요해요. 이 개념도 이거 그리세요 무조건. 요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산출물도 같이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준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 오늘 시험에 나온 것처럼 기준선도 같이 보셔야 돼요. 기준선이랑 요 프로세스랑 기준선 요 두 개는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리팩토링은 요 기법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계속 코드나 이런 모듈을 바꿔가지고 이게 향상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 기법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두세 개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 우리 서브노트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만약에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걸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유지보수는 딱 이 정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좀 잘 적어도 보통 이상 간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감리입니다. 감리는 가이드 기본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어, 가이드 기본에서 많이 나오고, 프레임워크보다는 수행 가이드에서 뭐 현장 감리, 상주 감리,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뭐 산출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의무사항이에요, 거의. 그래서 요 의무사항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감리 공고가 이렇게 나라장터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감리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감리하면 거기 보면 저기 뭐지? 기능,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거든요. 한 네 개 영역인데 하나 기억이 안 나. 뭐지? 보안은 아니고 사업 관리. 이렇게 네 개 영역을 보거든요. 네 개 영역을 보면 거기에서 가서 이제 감리를 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SI 업체라든지 사업 관리 그 발주에서 하는 그런 산출물을 다 받아요. 산출물 엄청 많거든요. 막 이만큼 되고 막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적사항을 찾는 거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적사항을 찾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요. 감리의 핵심은 그 산출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찾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이제 발주나 이런 쪽에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산출물이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면 뭐 감리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절차 있고 산출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계별 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구조사 뭐 3단계 감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구, 구축, 그다음에 나중에 종료회의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3단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 감리로 하면 이런 시행 조치 확인, 뭐 현장 감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 항상 따라오는 게 이런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 단계가 끝난 그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가 한 5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5일 정도 진행이 되면 그 5일 정도 진행되고 나면 이제 종료회의 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리 시작 있고 착수회의를 해요. 월요일. 그 다음에 화, 수, 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리 수행을 합니다. 화, 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회의 마지막에 금요일 오후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발주한테 최종 컨펌 받고 이렇게 종료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대로 진행이 되고, 우리의 문제는 요런 절차,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가이드에 있는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보면 요거 뭐 이 대상 아까 전에 얘기한 요 대상 요런 대상 어떤 대상을 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감리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 수행 가이드 기반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이거는 거의 문제에 어쩌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쩌다 한번 내가 공부하는 시기에 걸릴까 말까 하는 그런 도메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가실 분 가지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상주감리랑 PMO의 차이. 상주감리랑 PMO의 차이.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이게 PMO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직접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주 감리로 가면 그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조금 뭐냐면 계속 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은 계속 해주는 그 역할이고. 근데 직접 실행은 또 안 해. 어. 그래서 이게 글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역할로 보면 실제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행까지 같이 하는 게 이런 PMO의 역할이라고 하면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가서 뭐 잘못됐는데 지적해주고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PMO도 컨설팅 해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정도의 가이드만 해주지 직접 실행하고 뭐 이런 역할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산출물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상주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 지금 한 조금 한 1시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도 보면 서브노트로 보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0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에서부터 뭐 1000페이지까지 쭉 그냥 차례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것들 다 잘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방법론 따로 뭐 이렇게 다 분리해서 보시되 거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조금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정리된 거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로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